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또는 교직에 오래 있었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70군데 초등학교에 가서 학부 연수를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에 아이 낳을 때는 제가 아이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뱃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우리 와이프가 애 낳을 때도 저는 축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원망 듣고 있죠. 관계가 아직 없으니까 엄마들은 그렇지 않죠. 막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이러시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한 4살쯤 되니까 이제 관계가 생기고 막 마음이 열리고 진짜 실한데요.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야, 이놈은 내가 겪었던 것을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안 겪고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말했어요. 여보,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왜냐면 제가 공부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는 인지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봄날에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았어요. 요즘 말로 폐결핵, 그때는 폐병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그때는 시립병원이었는데 입원 치료 받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제 병이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그냥 퇴원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저기 비산이동 살았는데 그 단칸 세방에 이제 새들을 살던데 아버지는 이제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냈죠. 그래서 늘 피를 토하고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엄마가 아버지 대신 이제 공장에 나가서 섬유공장 노동, 대구 섬유산업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평생을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그날 밤도 엄마는 이제 2교대 하러 밤에 밤일하러 공장에 갔고요. 아버지는 당신이 희망이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삼형제인데 아들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저녁마다 이제 밥상 펴놓고 형을 공부시켰어요. 그때 형이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동생은 6살. 봄날이었는데, 그날 저녁도 이제 형이 이제 아버지한테 시달리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잠들었어요. 4 식구가 한 방에서.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깨우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그리고 우리 어린 뭣도 모르고 일나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서 돌아가셨어요. 본능적으로 돌아가셨구나 싶더라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가득 나와 있고 숨을 들이쉬지 못해서. 그래서 막 우리 삼형제 울고 있으니까 주인집 할머니가 뛰어오셔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이제 주인집으로 임시로 옮기고 엄마 회사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장례가 진행됐죠. 그게 제 어린 시절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삼형제 인생은 이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험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하니까 이게 이제 최악으로 치달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다니던 회사가 이제 일감이 떨어진 거죠. 이걸 일본말로 희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전공이 아닌 다른 섬유에 임시로 취직하거든요, 겨울에. 그러면 이제 공장 기숙사를 들어가야 돼요. 엄마 공장 기숙사 들어가니까 우리 3명은 갈 길이 없죠. 그래서 친척집 하나씩. 저는 지금도 그때 친척집을 가던 그때 비산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장이고 제가 2학기 때 반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학을 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인사하는 기억이 아직도 선하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서울 큰애 삼촌 집 있잖아요. 동생은 작은 애 삼촌 집에 하나씩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열차 안에서 엄마가 우리 엄마는 이제 혼자서 삼형제를 키워대니까 정말 단돈 10원도 아끼던 분인데 열차 안에서 갑자기 그 홍익회 알아요? 철도 공무원들 가족들이 은퇴해가지고 왜 열차에서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뭐 팔고 하죠. 요즘은 KTX라서 이렇게 어떤들 뭐 열차 안에도 막 그런 거 있고 이렇죠. 바퀴 달린 거 끌고 다니면서 뭐 팔잖아요. 열차 안에서 먹을 것들. 그걸 파는 단체를 홍익회라고 해요. 은퇴한 철도 공무원들의 조직. 그 기차 안에서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엄마가 홍익회에서 파는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과감히 사는 거라. 얼마 그때 10원도 아끼시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3개를 사가지고 엄마 1개, 우리 아들 1개씩
형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어디 전라도에 있는 안경점의 사환으로 팔려갔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그 삶은 계란 3개100원짜리 사주는 엄마 마음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게 됐죠. 얼마나 그때 마음이 미어졌을까.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아끼시는 분이 삶은 계란을 3개 사가지고 하나씩 까줬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너무 마음이 좀 하여튼 그 새롭고 가슴이 뛰고 그 고향을 떠났다가 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아까 교영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공부도 잘하면서 인성도 좋아지게 하는 이런 길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 드려보려고요. 저는 4살 때 그래 아이를 이제 제가 직접 키우겠다. 왜냐면 제가 공부를 너무 못했으니까. 초등학교 6군데 다녔거든요. 옛날에는 전학을 가면 요즘처럼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 가서 퇴거 신고를 해요. 그러면 퇴거 신고해서 처리되는데 보름 걸렸어. 퇴거가 되면 학교 가서 이제 전출 신고하고 그 수리되고 또 이제 이사 간 곳에서 또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하고 또 보름 처리되고 나면 학교에 이제 전학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전학을 한 번 다니면 보통 2달 그냥 날라갔어요. 저는 6군데 학교를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시절 거의 다 날라갔죠. 소중한 시기에. 우리 형은 한 학교를 다녔어요. 인지초등학교. 그래가지고 우리 형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지초등학교에서 정교린이 회장했어요. 우리 상제는 그래서 중학교를 안 못 갔어요. 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돈 벌러 갔죠. 제 첫 직업은 서부초등학교 졸업했다 했잖아요. 저 서문시장 뒤에 가면 인쇄골목 있었는데 그 조그만 인쇄소에 사관으로 처음 취직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정말 저는 교회를 다니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사회의 도움 때문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검정고시를 하고 공양이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겨우 이제 대학 들어갔죠. 대학 들어가서는 또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작년에 영화 1987이라고 개봉했는데 보신 분 있나 몰라요? 그 1987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군인들이 정부를 장악하고 이래서 사실은 제가 경대법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사법시험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막 책도 사주고 이랬는데 저는 그거 못하고 이제 운동권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뭐 국가보고 위반하고 수배받고 잡혀가고 뭐 이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봤죠. 근데 애를 낳아서 4살이 됐어요. 나도 모르게 이놈은 내가 그것도 나 시험을 안 겪어야 할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 왜 내 경험을 비추어 봐서 내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소중한 아이는 안 겪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요즘 엄마도 보면 형편 어려운데도 다 피아노 보내고 이러더라고. 젊을 때마다 다 우아하게 피아노 치고 막 피아노 옆에서 남편이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러면 참 분위기 좋겠죠. 가족 따뜻하고 이럴 텐데 그 엄마들이 피아노 보내는 것처럼 그 마음이 저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놈은 저는 공부에 대해서 좀 놀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한 맺혔다 하고요.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또 제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젊을 때 지금은 뭐 제가 충분히 행복하지만 제 인생이 아쉬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중요한 길목길목에서 나를 이끌어줄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또는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게 너무 컸거든요. 그런 조언을 받을 사람이 없고 형은 겨우 3살 터울이니까 형 말 잘 듣겠어요. 그러니까 참 아쉬워가지고 이 아이는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직접 아이를 키웠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큰소리 치고 이제 아이를 뺏었는데 근데 큰소리 쳤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잘 양육 받아봤어야 그죠? 그 경험대로 키우면 되는데 저는 완전히 이 슬럼가에서 지금은 많이 안정됐지만 옛날에 비산동은요 대구의 제일 코너 쪽에 있었고요. 평리동은 전부 야산이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슬럼 가고 전부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말투 전부 이런 게 욕이고요. 저는 어릴 때 욕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욕을 네이티브처럼 해요. 저절로 막 제 친구들 대부분 어릴 때 비산동 자란 애들 막 어떤 애들 소매치기 되고요. 전두환 정거실에 삼천교육대 끌려가고 막 조폭되고 다 이랬어요. 저는 어릴 때 여기 비산동 교회라고 예, 우리 모교회예요. 모교회.
그 비상등교에서 그래도 교회 영향을 받고 이래가지고 나쁜 길로 우리 삼형제가 안 빠지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비상등교에서 우리 어머니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대구시내 제일 큰 서점에 뛰어갔어요. 그때 제일 큰 서점은 제일서점이었거든요. 지금은 교보용품, 알라딘 이런 게 내려와 있지만 제일서점 가가지고요 지하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육아서적 코너가 있었는데 거짓말 안 못하고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다 읽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 그죠? 그래서 육아서적을 수백 권을 읽었죠 그때.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육아책 중에서 특별히 제목에 영재라는 말 들어간 거 그리고 서울대라는 말 들어간 책 다 읽었어. 어쩌든지 이놈 공부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많은 책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대. 그래, 전 드디어 이제 뭐 하나 알았어요. 이거네 하면서. 근데 그러던 시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은 그때 남구 달서구 쪽에 살았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우리 그때 중학교 교사였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류장 근처를 지나는데 버스 차창 너머로 이 어린이 전문 서적하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 아이를 끌고 가는 거래 여기. 처음에는 끌려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주옥 같은 어린이 책들이 세계적인 어린이 책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 거야. 손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와 그래가지고요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가지고 저는요 처음에는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 어린이 서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육아서점 다 읽으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하는데 근데 서점을 발견했잖아요. 지금은 엄마들 어린이집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몰라. 그죠? 근데 이런 서점 지금 대구에 없어요. 다 망했어. 그때 4군데가 있어요 대구에. 지금은 다 망하고 딱 한 군데 살아남았어. 저기 만천동에 가면. 엄마도 안 그래도 인터넷 서점 생기고 이래가지고 동네 골목 서점 다 망했죠. 거기다가 동네마다 또 교원이나 웅진 다니는 언니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후배들 겁줘가면서 막 전집 막 꼬시고 이러죠. 근데 저는 이제 저 서점을 발견하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저 서점을 갔어요. 가서 갈 때마다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런 시절이었는데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샀어요. 돌아오면 읽어주고 다 읽으면 또 다음 주에 서점 나가고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했어요. 오래 했죠. 12년 했어요. 12년.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가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갈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져서 학교 도서실에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공공도서관도 많이 생겼어요. 이 동네 여기는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지 몰라. 여기 어린이 도서관 있어요? 네. 어린이 도서관 있다고? 네. 어디에? 이현 파출소에. 그래요? 네. 도서관 이름이 뭐예요? 서구. 서구? 네, 어린이 도서관. 우리 집 앞에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구청별로 하나씩 있는갑다. 그 진짜 아이 키우기 좋아졌어요. 저는요 그때 학교에서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와가지고요 집에 있는 책 한 권씩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애 가방에 넣어서 학교에 보내는 거라. 그러면 학교 도서실에 모이는 책들은 전부 쓰레기 같았어요. 버리고 싶은 책을 보내니까. 그때 예산도 없고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열람실은 어린이 열람실 이런 거 없었고요. 좋은 어린이 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점에 가서 계속 투자해 샀죠. 한 번 갈 때마다 1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대신에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계속 읽어주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이건 좀 떼야 돼요. 제가 이 서점을 12년 다녔다고 했잖아요. 인증샷.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느 날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 되면 왜 우방랜드, 이랜드 놀러가고 이러죠. 가족 단위로. 저는 어린이서점 갔어요. 애 데리고. 그랬더니 어린이서점에서 어린이날 왔다고 이벤트를 하는 거야.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
그때 D카드 없던 시절이에요. 폴라로이드 카메라. 그 가입사진 찍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쇼하고 있어요. 저하고 다정한 척. 평소에는 뭐 저 빨리 죽으라고 있잖아요. 커피 터더라 하면 뭐 일부러 진하게 터주고. 제가 밉다고. 제가 B형이거든. 좀 까칠하거든요. 애는 쪽팔린다고 고개 쳐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저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애한테서 어떤 게 자라는 게 보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인지 영역이라고 하죠.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알죠. 몬테소리 알죠? 몬테소리.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마리아 몬테소리 여사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균형 잡히게, 균형감 있게 발달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확 발달하면 안 되고요. 첫 번째가 건강, 신체 영역. 두 번째가 학습, 인지 영역. 세 번째가 정서적 안정, 정서 영역 이렇게. 오늘 주제하고 딱 맞죠. 신체 영역은 우리 주제가 아니니까 뭐 잘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러면 이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제 문제는 공부죠, 공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 이것을 읽으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한다잖아. 근데 나중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공부도 해보고 하니까 진짜로 책을 계속 읽게 되면요. 자꾸 뭐가 자라.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책은 좀 불친절하죠.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행간, 줄과 줄 사이의 숨은 의미도 알아야 되고요.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또 가끔씩 그림이나 사파가 있으면 그것도 유심히 살펴야 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불편하지만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어떤 때는 내 경험과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책을 덮고 또 회상에 빠지게 하고 이러죠. 이런 과정들이 그죠? 아이로 하여금 뭐가 자라게 하죠. 생각하는 힘. 그리고 창의적. 전집은 안 창의적이지만 좋은 어린이책들은 진짜 창의적이에요. 크기 다르고요. 재질 다르고 또 사용한 기법 다르고 어떤 책은 그림이 동양하고 어떤 책은 서양하고요. 어떤 책은 뭐 이상하게 오돌도돌하고 어떤 책은 팝업부고 막 튀어나오고요. 요즘 뭐 엄마들 애들이 좋아하는 백희나라는 작가가 쓰는 그림책들 보면 그림도 아니고요. 사진이야, 사진. 자기가 사람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탁탁 찍어가지고 그림책 배경으로 사는 거. 기법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것도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 또 크기도 다 달라. 전집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색깔도, 표지도 파스텔 톤으로 쫙. 근데 좋은 어린이책은요. 사보면 크기가 다 달라. 처음엔 짜증난다니까. 어떤 책은 책꽂이 안 꼽혀 너무 커서 열받는다니까. 어떤 책은요. 납작하고 길쭉해. 그 책꽂이 한번 튀어나와가지고요. 문 닫아도 문이 안 닫혀요. 속상하죠. 잘 모를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애들이 창의성도 자라요. 그리고 당연히 읽기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독해력이 자라죠. 이거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하는데 독해력. 우리 아이들 커서 이제 대학이나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 평가할 때 아직도 듣기 평가 조금을 제외하면 전부 뭐예요? 지문을 주고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건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독해력이라고 불러요. 또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당연히 어휘력이 넓어지죠. 어휘력을요, 우리 어릴 때 뭐 국어사전 찾아가면서 어휘를 넓히는 적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동화책, 저 동화책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이 있어. 낱말들이. 그건 나도 모르게 자꾸 유추하게 되죠. 이래서 자기 어휘가 돼요. 원래 영어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이 잘하니까. 또 집중력도 커지죠.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 그죠? 뭐 어떤 엄마는 집중력 키운다고 뭐 바둑 배우고 이러더라. 애들 방과후 바둑 교실하고. 그런 건요 집중력, 그런 집중력 소용없어요. 바둑 둘 때 집중력 있지. 그런 집중력을 키우려면 예를 들면 게임 시키면 되지. 게임 시키면요 애들 뭐 뜯어 말려도 막 집중을 얼마나 잘하는지 막 밤새 한다니까. 밤새. 우리 연구소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요 엄마 아빠 다 잠들고 나면 새벽 2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래 아빠 휴대폰 가지고 게임 밤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집중력은 공부 집중력하고 달라. 공부 집중력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자꾸 읽어서 책에 몰입해 들어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텍스트, 문자에, 그죠? 지문에 익숙해서 지문에 몰입해 들어가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죠. 그래서 옛날부터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은 없다는 거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책을 계속 읽어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막 잘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저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누구보다 크거든요. 만약에 좋은 사교육이 있어서 책 읽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제가 뭐 강도를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 우리 애가 너무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안 겪어야 하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컸잖아요. 이게 실화인데. 자, 서울에 교보문고 가면요. 교보문고 앞에 이런 비석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죠. 그런데 반대로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의리책을 읽기만 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뭐가 자라줘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많은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 교육감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교육감님이 바뀌어가지고 이분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 교육감님이 대구시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창의력 신장. 그래서 갑자기 첫 해 부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 그리고 그 당시 초등학교 190개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애도 여기 딱 비산초등학교처럼 한 학급에 3학급밖에 없는 학교라니까. 저 남구에. 학원도 없고 막 촌동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100명, 우리 애 6학년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운 좋게 이제 100명 중에 대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대구교육대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다니까. 근데 애가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잘 쳤나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멀리 보고 당장 초등학교 때 뭐 1등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멀리 보고 꾸준히 책을 읽어서 이거 책을 읽으면 뭐가 자라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거 자라죠. 이건 마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 비슷해요. 나중에 애가 진짜 공부 동기가 생겼을 때 힘있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이건요, 초등학교 때 학교 기말고사 같은 걸로는 잘 안 드러나요. 책을 읽어서 생긴 능력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멀리 보고 이제 수능 때 잘하라고. 근데 애는 6학년인데 이게 벌써 기대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은근히. 왜냐하면 거기 대회 출전한 애들이 보통 똑똑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은 저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주말마다 교수들하고 만나서 사받고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지금도 거기 그런 애들이 제일 똑똑하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교육청 영재라고 해서 여기 서부교육청이죠. 서부교육청 같으면 서부교육청에서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년별로 60명을 뽑아. 그 교육청 영재반이라고 불러요. 우리 남부교육청도 60명, 저 수성구 동구는 동부교육청 60명 이렇게, 달성군 20명 이렇게, 3, 6, 18, 200명을 영재로 뽑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데 우리 애 때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그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있던 애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인데 걔네들이 전부 학교 대표로 나왔어. 우리 애는 그냥 듣보잡이죠, 듣보잡.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컸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애가 기대하다가 떨어지면 속상하잖아, 실망하잖아. 그래서 애를 말렸어요.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아빠는 니를 멀리 보고 키우고 있다 하면서. 니 나중에 수능 칠 때 전국 수석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근데 애가 내 말 듣은 줄 안 저고 진짜 기대를 자꾸 하고 맨날 홈페이지도 가보고 이러다니까 진짜 발표가 났어. 발표가 났는데 우리 애는 5등 했잖아. 5등. 1등 금메달, 2, 3, 4등 은메달, 5등부터 9등까지 동메달. 이거 동메달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다 자라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외국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외국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 나가고 나서 이제 제가 애 방 쓰려고 방 정리하다가 이거 작년에 발견했잖아. 초등학교 때 처방을 났다고. 그 생각도 나더라고. 그죠? 꾸준히 책을 읽고, 물론 뭐 수학 영어는 제가 알아서 좀 시켰지만, 저는 수학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매일 하루에 몇 문제씩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영어는 엄마표 영어.
엄마들 잘 모르실 텐데 잠수는 영어라고 들어봤어요? 인터넷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클래스. 네이버는 다 알죠? 네이버는 아는데 잠수는 잘 모르더라. 그 네이버는 돈 안 내고 들어가요. 무료죠, 무료. 이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는 돈을 내고 들어가요. 1년에 10만원씩. 저는 그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들어갔어요. 원조 멤버. 우리 아이 초3 때 그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는 유명한 영어 공부법이 있어요. 잠수의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하면서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시면 있는데, 저는 그거 그대로, 우리 애는 한 번도 해외 나가본 경험도 없고,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영어도 그대로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내년에 떠불러 주시면 내년에 돈 안 들이고 영어 공부를 잘하는, 우리 애는 지금 자기 회사에서 영어의 신이라고 불려요. 해외 한 번도 안 나가고 어학연수 한 번도 안 가고 영어 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릴 때 비디오 많이 봐가지고 영어 비디오만 많이 봐도 돼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내년에 불러주시면 말씀드리라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진짜 저도 자기 주도 학습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형편이 내가 학원도 못 다니고 정말 저는 형이 검정고시 하던 책 있잖아요. 당가제빵에 어디 돌아다니는 책 있잖아요. 형이 공부하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그대로 했다니까. 저는 그래서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제가 성장한 것도 있고, 우리 아이가 또 커가는 과정도 봤고, 또 아까 말한 그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다 했죠.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 어린이 서점 주인이 저보고 강의 좀 해달래. 왜냐면 그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인터넷 서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어린이 서점 망하기 생겼다니까. 또 동네마다 아까 했죠. 교원웅진 언니들이 막 전집 팔아제끼죠. 그래가지고 엄마들 대상으로 책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래. 중학교 2학년 때. 그래, 엄격하게 제가 어린 선생님부터 받은 도움이 커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소문나가지고. 지금 제가 14년째, 어린 선생님에서 한 12년째 강의하다 어린 선생님 드디어 망하고 나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지금도 엄마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책임기에 대해서 요즘은 매주 금요일마다 책 한 권씩, 그림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제가 직접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 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교육청에서 저를 부르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불려가는 강사잖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최인기 강사라니까. 내 자랑 내가 하려고 좀 그러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체육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더라고. 그죠? 근데 이상해. 체육계 중요한 줄 다 아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수능치를 갔다가 한번 상상해봐요. 제가 수능, 19살 수능치냐, 수능. 1교시가 국어예요. 19살까지 산 애들이 제일 긴장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고, 첫 교시가 국어시험인데, 국어시험 고4는 감독 들어가거든요. 문제지가 8절지 알죠? A4 2배? 8절지로 16쪽. 그 책 같다니까. 분명히 이 아이들의 엄마들은 어릴 때 체육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어. 맞죠? 그랬는데, 국어시험 칠 때 보면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거든요. 공기가 좀 차다. 찬 공기 알레르기. 국어시험 칠 때 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시간 내 문제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가져가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고 이런 애들이 한 교시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30명 중에. 이상하죠? 그 애 엄마들이 어릴 때 다 알았다니까 체육이 중요한 거. 근데 진짜로 체육기를 잘해가지고 시간 내 문제 다 푸는 애들 한 교시에 한두 명. 여러분들 옛날 수능 쳐봤을 텐데 젊은 엄마들. 이건요 수학이 아니라서 엎어놓고 자지도 못해. 수학은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니까 엎어놓고 자잖아. 근데 지가 양심이 있지. 이거 국어인데 잘 수가 있나. 뭔가 읽으면 그래도 뭐 비슷하게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푼다? 근데 꼭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부족해서 7문제씩 남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찍어야지. 찍는 법도 배워가죠? 내가 앞에 골랐던 정답 중에 제일 적게 나온 거. 그 번호로 쫙 찍으라 하잖아. 이게 현실이니까 다 시간이 부족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책 읽기 중요하다고 안다는 거 거짓말이라. 머리로 아는 머리로. 머리로 아는 게 있고요. 몸으로 아는 게 있어. 이걸 보고 한자로 어렵게 육화라고 하죠. 육화. 그죠? 사람들 속에 붓다가 있대. 붓다. 부처님이 있다 하잖아요. 사람들 속에. 그죠? 깊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처가 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붓다,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발견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누가 시다르타라는 분이 인도의 어디 변방에서 태어난 요즘 말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붓다를 발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죠. 이 자연인으로서는 시다르타인데, 그죠? 이 자기 안에 있는 붓다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육화라고, 육화. 그래서 대웅전, 절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반드시 한 분이 뭐예요? 화신불이죠, 화신불. 좀 어렵네. 하여튼, 체육기가 중요하다.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육화돼야 된다고요. 육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아이디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다니는 거야.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수십 권씩 빌리죠. 이게 진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대부분은 그냥 머리로만 알아. 그래서 수능고사를 가보면 시간 다 부족하죠. 자, 애들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얘들이 고3이잖아요. 고1이 됐어. 고1에 처음 고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처음 들어가면요.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부 수학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니까. 그래서 보통 아이들 자기 공부 시간에 60%를 수학 공부하죠. 30%는 영어 공부하고요. 나머지 10%, 20%를 사탐, 과탐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이다. 근데 공부 포기한 애들은 대부분 사탐 공부를 해요. 외우는 거. 수학 공부 못하고. 그게 공부 포기한 애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책 읽을 시간이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입시 아니라. 자, 이 아이들이 다시 중학생이라고 칩시다. 내려와서. 중학교 때는 엄마들이 아무리 무슨 뭐 중요한 정보가 있어도 애들한테 먹히질 않아.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본다니까. 그거 끝이라. 그죠? 저도 중학교 때 한 펠락하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온 대가리 머리 한 때리라고 오른팔 확 때렸는데 이 새끼 야 잘하시네. 야 더 이것 봐라 하면서 이쪽 때리니까 이쪽 또 오른팔 더 네가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는 하면서 안 놓나 하면서 내가 막 악을 쓰니까 애가 막 있잖아.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거라. 그 하면서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막 애가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말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책 읽기가 중요해도 중학교 때는 못 시켜요. 애들 다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기집애들은 채팅하고 그죠? 그래서 저 범어동 별남동네 가면 엄마들이 애들하고 협상하잖아. 똑똑한 엄마들이 네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하면서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말 안 듣는 놈들을 억지로 저 오피스텔 같은 데 가면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있어요. 이런 데 보낸다니까. 그런데 가면 전문가들 권한 책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겠지 하면서 억지로 가지만 애들이 그거 읽겠어요? 습관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비싼 돈 주고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온다.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그래도 엄마들이 자주 뚜껑도 열고 하죠. 우리 병 하나씩 있죠. 애 키우다 보면. 충동 조절 장애라고. 그래서 엄마들 뚜껑 열면 막 행패를 부리니까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는 좀 말 듣는다니까. 그래서 책 읽으라 하면 다 Y 되고 있어요. 만화책. 미친다니까. 만화책은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안 권하는 거라. 만화책은 너무 친절해가지고요. 익살스러운 그림에다가 막 애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속어에다가 또 말풍선에다가 설명 해설까지 막 있죠. 그래서 만화책은 낄낄거리다 보면 내용이 다 알아져. 그래서 그죠? 생각하는 힘이 하나도 안 자라. 그래서 저절로 내용 파악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만화책 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마들이 책 읽는 습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책은 읽으라 하지, 그죠? 잔소리 듣기 싫지? 그러면 다 만화책 들고 있다니까. 속상하죠?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또 형편되는 집은 어떻게 해요? 뭐 책 읽기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거야. 웅진 북클럽, 또 뭐 한우리 독서논술, 또 뭐 있더라? 주니어 플라톤 계속 이런 학습지 있죠. 이런 거 시켜. 참 안타깝죠. 저학년 때는 뭐예요? 불안하니까 분명히 이것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전에 막 책 들고 가서 엄마하고 읽어둘라고 하고 이러던 것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는다니까. 이상하죠. 책 안 읽으니까 불안해? 그럼 뭐 해야 돼요? 국어 학습지라도 하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싱크비 국어 뭐 아니면 장원 한자 뭐 이런 거 있었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릴 때 학습지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 내가 여러분들 뭐 처음 보고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내가 막 말하려고. 학습지 하는 건 짱구지죠, 짱구지. 왜 그런 줄 알아요? 학습지는 주로 문제 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문제를 푸는 것은 아예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용도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력을 키우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은 안 읽고 문제만 풀고 있어. 문제 푸는 스킬만 느는 거죠. 문제 푸는 스킬이 느는 것은 실력이 느는 거하고 달라요. 문제 푸는 스킬은 가만히 놔둬도 고등학교 가면 다 늘게 돼 있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각 해봤어요? 3년 내에 문제 푼다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3년 내에 1년에 한 번씩, 1년에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4번. 모의고사 4번째, 교육청 모의고사 4번. 3, 6, 9, 11월. 그리고 사설, 우리 애는 사립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사설 모의고사 또 4번. 1년에 12번 시험 쳐. 그리고 그 시험을 계속 해설해, 수업이. 문제 푸는 스킬은요, 고등학교 가면 쇠가 빠지게 배워. 그걸 초등학교 1, 2학년 때 왜 배워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지.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묻더라? 그럼 책도 읽고 문제도 풀면 안 돼요? 아니, 돈이 10,000원 뿐인데, 10,000원짜리 티셔츠도 사고, 10,000원짜리 점심도 같이 먹고, 이거 돼요? 돼야 안 돼? 돈이 10,000원 뿐인데. 돼요? 안 돼요? 대답해봐. 안 되죠? 그래서, 10,000원을 가지고, 오늘 요 강의 끝나고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점심 먹으러 갔다. 그러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돈을 10,000원을 지불한다는 말은 내가 10,000원짜리를 다른 데 사용할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죠. 자, 아이들이 어릴 때, 예를 들어 문제만 읽다 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책을 읽을 시간을 기회로,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 24시간 중에 잠자고, 학교 가고, 숙제하고, 다 빼고 나면 애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놀고.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문제로. 진짜 실력을 키우는 데 사용할까? 아니면 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까? 학습시키는 이유가 다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불안감과 싸우면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불안감이 찌면 뭐 시킨 거야. 도서관 가까운 데 있다는 게 더 좋네. 돈도 안 들고 요즘. 저는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돈 엄청 들었어. 일주일에 100,000원씩. 일주일에 100,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고? 400,000원. 1년이면 얼마예요?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그걸 10년 했다고 쳐봐. 그죠? 그리고 저학년 때 막 학습지 하죠. 그리고 유아기 때 보면요, 전부 집집마다 전집이 다 있어. 분명히. 또 언니들, 동네 언니들 따라서 웅진이나 교원에 있는데 교육받으러 가면 익하죠. 0세부터 20까지 자연관찰. 20부터 40까지 세계문화. 이런 거 안 읽으면 큰일 난다 하면 있어. 막 겁주죠? 그럼 엄마들 또 애는 잘 돼야 되잖아? 불안은 하죠? 그러니까 막 어떤 엄마들은 적금 깨가지고 막 책 사들이고 이러죠.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쳐야겠어. 이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 가면 집집마다 이래.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거네, 없는 거네, 다 알고. 저건 뭐 웅진에서 난 비주얼 백과네? 뭐 저거는 뭐 프리베트 테마 동안에 계속 뭐. 전집. 이렇게 비싼,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엄마들이 애기 옷 살 때, 애들 옷 살 때 100불씩 사요? 100불씩 왜 안 사? 100불씩 사지. 그럼 싼데. 맞죠? 애들 금방금방 크잖아? 그 100불씩 사면 다 버려야 돼. 신체는 그렇게 금방금방 크는 줄 알면서, 정신은 그럼. 정신적 영역이 훨씬 중요해요. 신체적 영역보다.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거 하나 생겨봐. 평생 간다니까? 저는 지금도 분리불안했어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니까. 아까 했죠? 기차 안에서 엄마가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사주던 기억.
영문도 모르고 먹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비산초등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친척집에 갔잖아. 낯선 친척집에 외삼촌이 가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안 됐나봐.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왜 그래 말을 느리게 하는지 몰라. 이런 생각이 느릿하니 어쩌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외삼촌이 내가 안 돼 보여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얹혀 살러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제 위로한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도 불리불안이 있다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가요. 학교에서 회식한다고 휴대폰 무음해가지고 핸드폰에 처박아놓고 술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내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래서 이상하게 집에 안 와. 퇴근을 안 해. 그럼 전화해보잖아. 3번인가 4번. 안 받잖아? 그때부터 내가 도는 거라. 그때부터 받을 때까지 계속 한다. 내가 버려졌나 싶어. 정신적 영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어릴 때. 근데 애들의 이 정신적 영역도 계속 자라져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의젓해지고 이래요. 근데 최근 아이들의 정신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거든. 근데 저걸 엄마들 겁도 없이 한꺼번에 몇백 건씩 막 산다니까. 옷은 그렇게 안 사면서. 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우리나라만 이런 이상한 문화가 있다니까. 외국엔 전집 개념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니까. 돈이 되니까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또 어릴 때 엄마들 전부 보면 뭐 푸른이 닭컴 이런 데 가가 막 종교처럼 푸른이 아빠 영향받고 이래가지고. 푸른이 아빠가 나하고 비슷한 또래거든. 푸른이가 우리 애하고 동갑이야, 동갑.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푸른이 아빠가 책을 한 권 냈어요. 푸른이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래가지고 근데 영재자 들어갔잖아, 제목에. 그래 바로 사봤잖아요. 2시간 만에 다 읽었어. 책을 딱 덮었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 첫 번째는요. 왜 기분 나쁜 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책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린이선생 다니면서 막 좀 고수가 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이런 책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먼저 내는 거라. 샘나가지고 열받았어. 2번째는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보고 영재락 하는 게 말이 되나? 애들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이 집은요 사실은 뭐 유명하니까 내가 까도 되겠지. 조은이 책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 이 집은요 엄마 탁구 선수 출신에 아빠는 뭐 사업하다 바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오는 웅진 아저씨가 밀어주는 전집을 다 받았대. 심지어는 이 푸름이하고 푸름이 동생은 유치원을 안 보냈다잖아. 유치원 보낼 돈 가지고 전집 산 거야. 그래 웅진에서 밀어주는 아저씨가 그 자기 집에 정기적으로 와서 다 웅진에서 나온 책 다 팔았대. 그럼 다 사가지고 막 열심히 세럼빠지게 이렇게 했더니 영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조은의 책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요즘은 지식은 네이버 물어보면 다 가르치죠. 네이버에 모르면 구글에 물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공평하게 제공되고 시험 쳐봐요. 지문이라는 지식이 제공되죠. 그걸 어떻게 거기서 뭘 찾아내는가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한 인지 능력이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많이 외우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전집은 작고 물론 가끔 창작도 있지만 전집은 대부분 지식 중심의 책이에요. 지식 중심의 책이라면 책의 재미를 몰라. 책의 맛을 몰라요. 좋은 어린이 책은요 딱 읽으면 애들이 이거 내 이야기네 싶어가지고 거기 빠져든다니까. 그런데 지식은요 객관적이죠. 그래서 맛을 몰라. 실제로 옛날에 제가 어떤 애를 봤는데 어린이 선생님 책 사러 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근데 얘가 책을 10페이지 정도 읽던 걸 남겨가지고 책날개를 여기 접어가지고 딱 해놓고 또 사러 온 거라. 근데 지금 막 저한테 하더라고. 선생님 얘 희한해요 하면서 책 읽다 말고 남았는데 또 살아가지.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그제 꼬마한테 물어봤잖아. 야 니 왜 책 읽던 거 덜 읽고 또 살락하는데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요.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웠어요. 못 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책의 맛을 경험했다는 뜻이. 얘가 저 달서구 저 골짜기에 화원 넘어가는 길에 있는 대진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얘가 잘 자라가지고 나중에 대진중학교 나왔어. 나중에 공부 잘해가지고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 지금은 카이스트 4학년이에요. 얘가 그 어린 선생 산 책을 전부 우리 연구소에 기증하고 왔잖아. 카이스트 갈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책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책의 맛을 모르고 지식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마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 잡아주는 것과 똑같아요. 알량한 지식, 그것도 유아기에. 아무 소용없어요. 유아기에 뭐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그거는요, 나중에 6학년 때, 그죠? 한 일주일 읽으면 되는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동네 언니들한테 꼬시켜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전집 사재고 이랬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책 안 읽거든? 그러면 집에 있는 전집 쳐다보다가 애 얼굴 한번 쳐다보다가 전집 쳐다보다 애 얼굴 쳐다보다가 나중에 어때요? 컨디션 안 좋은 날? 뚜껑 열리지.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뚜껑 많이 열리잖아요. 정신병 하나씩 다 있다 했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요, 저는 중증 충동 조절 장애 환자예요. 애 키우다 보니까 뚜껑이 저절로 날아가더라고요. 그죠? 특히 소화 음식이요. 오다가 나오면 열받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애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거 한 방에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고 머리 한 대 쥐어박잖아. 저는 애 문제 풀 때 오다가 나오면 바로 머리 쥐어박았어요. 정신 차려. 그럼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정신줄을 놔. 아빠가 뭐 고함지르면서 집 박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애가 초등학교 때 제가 화내면 있잖아요. 눈동자가 고정돼 있자고 뺑뺑뺑 돌아다니고 어디 찾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우린 전부 병자잖아. 애가 그거 하는데도 멈춰져요? 안 멈춰지잖아. 내친김에 고 해야지. 못 먹어도 고. 그래서 저는 성질나무 있잖아요. 문제집 풀리는 거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 막 때리다가 더 열받아 못하게 돼요. 풀리는 문제를 째야지. 몇 장 째가지고 쓰레기 쳐갖고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다 이 새끼야. 꺼져라 하고. 이래 상처를 막 주고. 일하고 나면 이제 밤에 속상하죠? 어떤 생각이 내일은 꼭 내가 어디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면서. 10만원 받아 정신과 꼭 가봐야지 가져요. 근데 이 증세는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 가면요, 저 정신과 의사들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이야기 들어주고 약물 처방하는 거라. 그럼 약국에서 약 받아먹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항우울제는 이제 신경안정제를 투약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요, 이게 주기적이라 해야 돼. 풀타임 사이코라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애들 키우다가 우리가 일어나는 충동 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요, 파트타임 사이코. 최대한 길어봐야 2시간. 저녁에 애 잘 때쯤 되면 맨정신 돌아온다니까 우리가. 많이 해봤죠? 다음에 또 애 자존감 떨어졌으니까 가서 또 막 애 달래야 되잖아? 가서 울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많이 해봤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곱하기 100배 했어요. 100배. 가가지고 맨날 애 침대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하면서,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하고,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목소리 말씀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정말 우리 아들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걸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들 있잖아. 맨날 극하면 동네 언니들이 코치를 하잖아. 뭐라고? 극하다 애하고 관계만 나빠진대. 차라리 학원 보내래. 욕한다. 저는 동네 언니들이 없어. 그래서 저는요, 다시 털고 일어나서 내가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아이 손을 잡고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사교육을 시킨 거야. 동네 언니들이 꼭 이상한 소리 한다. 지도 모르는 기. 광해 언니들이 꼭 하죠. 이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런 격이에요. 지도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 애 사춘기 돼가지고 말 안 듣거든? 그러면 저학년 엄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더 빡시게 돌려야 돼. 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릴 때 보면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학습을 어려워하죠. 이건 아직 덜 자라서 그렇거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이거 몇 달 차이가 커. 요즘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생이 1개월생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짜 어렵다니까?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애기 때 보면 왜 애들 뒤집는 거 있잖아. 보름은 늦게 뒤집어도 혹시 우리의 장애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고 이랬죠. 보름이 크다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요, 몇 달이 커. 그래서 몇 달 차이 나면요, 애가 아직 덜 자라가지고 그거는 잘 못 외운다니까. 그런데 좀 일찍 태어난 애들은 빠르잖아요.
그럼 꼭 걔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애는 뭐 바본가 싶어가지고 막 더 빡시게 돌리는 하고 그게 아니고요. 자라기를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애는 2월생이에요. 2월생. 우리 애 때는 3월생부터 그 다음에 2월생까지가 한 학년이었어요. 우리 2월생이라서 그 전에 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도 가니까 요만하 해가지고 제일 작아. 1번. 늘 운동장에 모이면 깃발 들고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내에 운동회 하면 달리기 꼴찌. 한 번은요 4등 했대. 나도 운동회 뛰었는데 4등 했다는 거야.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놀래가지고 뛰어봤잖아. 그랬더니 4명이 뛰었대. 또 한 해는요, 우리 이제 운동회 때 실내화 신고 뛰어서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뛰는데 우리 와이프가 애 실내화 오래 신으라고 평등한 거 사준 거야. 아니 딱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그 50m, 60m 뛰는 데 있잖아요. 운동화 굵게 됐어. 그래서 애가 막 부끄러운 얼굴로 운동화 저 들고 쩔뚝거리면서 그 50m, 60m 뛰는데 20m 차이. 그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애 기죽을까봐 저는요 애 6년 내내 학부모 달리기에 출전했어요. 애 기살리려고. 저는 뭐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보통 직장생활하는 아빠들하고 달리 저는 맨날 축구를 해요. 지금도 하는데 주말마다 축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던 아빠들보다 다리가 훨씬 튼튼하죠. 그래서 저는 출발부터 정상적으로 뛰어. 근데 직장생활한다고 앉아있던 아빠도 어때요? 다리가 마음처럼 안 따라온다니까. 상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다리는 안 나와. 그래서 막 넘어지고 그래. 그 저는요 6년 내에 1등이죠. 1등 하면 비누 타줘요. 비누 타가지고 애 반에 일부러 차요. 애 기살리고. 어떤 애는 딱 보니까 내가 아빠 달리기를 줄 섰는데 빼빼마른 아빠가 젊고 키도 크고 막 잘 뛰기 생겼어. 그래서 불안한 거래. 1등 못하고. 그래서 다른 조로 갔다. 그래서 6년 내에 1등 했다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체육대회를 하는데 반 계주 대표가 됐죠. 6학년까지 늘 꼴찌 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반 애들 전부 소아마비 환자가 어떻게 네가 계주 대표가 돼? 그랬더니 애 하는 말이 몰라.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이렇게 하더라고. 경도 뭔지 알죠? 몰라? 경찰과 도둑놀이라고. 그러니까 지는 막 경찰과 도둑하면서 계속 뛰어가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왜냐면 경찰과 도둑놀이 다 같이 하는 거거든. 그 다른 놈도 다 뛰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애가 2월생의 핸디캡을 극복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때는 몇 달 차이가 큰데 점점 자라서 중학생쯤 되니까 이 갭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방금 계주 대표가 된 거야. 이렇게 아이들은 자라요. 학습 영역에서도, 아까 인지 영역에서도 지금은 2학년 때는 잘 안 자랄지 모르지만 3학년, 4학년 지나가면서 점점 자란다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면 되는데 동료들이 기다리지 말고 쪼으라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지나치게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끊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애들이 자기 가능성이, 포텐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지는 거야. 엄마들이 애들 조지고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후작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강의 목표가 뭐예요? 엄마들 호작질을 말리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잘할 텐데 호작질 해가지고 벌써 3학년쯤 되면 수학이 질리도록 만들어놨어. 전부 다. 저는 그 3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왜? 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거야. 좀 기다리면 될 걸 좀 못한다고 있잖아. 들들들 볶아가지고 막. 자.
노래 들어봤어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발견하고 아이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PPT 넣었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다 알고 있더라.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다르지. 애들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지지와 격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꾸 불안하죠. 불안해서 사랑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애들한테 하는 말 한번 녹음해 볼래요? 그러면 전부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이거예요. 애들이 정말 원하는 거 이거잖아? 근데 이걸 못 한다니까. 이상하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상하다니까. 저는 아이가 너무 소중했거든. 진짜로.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고요. 심지어는 저는 아이가 꿈을 꾸면 꿈에도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는 이제 약하잖아요. 작아서 힘센 애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이랬어요. 애가 이제 잘 때 되면 엄마 아빠가 애기 방에 가서 이제 재우거든요. 애가 잠들잖아? 그럼 우리 아빠는 바로 집안에 가서 자러 가대.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안 돼. 5분 후에 내가 또 들어가봐요. 그리고 혹시 이불 차냈는가 보고. 그리고 우리는 땀이 많았거든. 자다 땀 흘리면 제가 가지수건 있죠. 그걸로 땀 닦아주고. 가끔씩 잠꼬대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힘센 놈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어. 그럼 내가 꿈에 들어가고 싶다니까 진짜.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주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인데 우리가 근데 일상을 살면서 보면 이 소중한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이런 말 못해. 안 그래요? 안 이상해요? 뭐가 크게 우리를 덮고 있어. 불안감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가 가끔씩 오히려 뚜껑 열렸을 때가 더 좋아. 뚜껑 열린 날은 제정신 돌아오면 가서 찾아가서 뭐 한마디 해야죠. 애 자존감을 살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를 보면 그때 뭐 같이 울면서 뭐 우리 딸 사랑해 하고 뺨 비비고 막 이카죠. 차라리 이 정신줄 났을 때 충동 조절 장애 증세가 났을 때 우리가 미안해가지고 사랑한다 소리 한마디 하고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사랑한다 소리 못해. 이상하죠? 뭐에 크게 속아 있어요. 저도 공부에 너무 아쉬움이 크니까 애 어릴 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저는 이 대구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잠수내 사이트 안에서도 제가 유명한 아빠예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말은 못하겠는데. 보버도 같은 데는 옛날에 10년 전에 소문났어요. 저 달서구에 가면 미친 아빠 하나 있다 하면서. 애 대통령 만들려고 환장한 아빠가 하나 있다 하면서. 제 강의 들으러 왔던 엄마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애 공부했겠어요. 무섭게 하고 이제. 마음은 안 그런데 애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데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공부만 시키면 내가 뚜껑 날라가가지고 애 발로 차고 패고 막 가서 빌고 이 짓을 맨날 반복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이 뭔가 하면요. 제가 서점 계속 다녔다 했잖아요. 좋은 의책을 계속 빌려왔죠. 아이들한테 좋은 의책을 읽어주잖아 우리 아이한테. 근데 책이 내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야. 참 신기하다. 제 성질은 안 그런데 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몰랐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내한테 또 캐준다? 야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모른 척하고 지만 알고 지나가면 될 낀데 그걸 꼭 내한테 캐가지고 막 그래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처럼. 오래 그랬거든요. 이상하게 아빠를 점점 무서워하고 그죠?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고마운 것이 제가 좋은 의리 책을 꾸준히 아이한테 읽어줬잖아요. 근데 책을 읽어주게 되면 제 속에 있던 어떤 마음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아이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는 아이하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 동화책 가운데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 이야기가 있어요. 내 짝꿍치 영대라는 그런 책인데 이 영대라는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서울로 전학을 왔어. 시골에 살다가.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돌봐주는 애도
졸라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엄마 없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어. 그래서 말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영대 바본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학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영대한테 덮으시고 이래요. 그러다가 수학여행 갔다가 이제 하루는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애들하고 막 같이 울고, 막 수학여행 가서 어두컴컴한 데서 누가 방귀를 깼어, 방에서. 왜 수학여행 가면 20명씩 같이 자고 이러잖아요. 방귀를 깼어. 애들 안 그래도 이 3학년짜리 애들이 엄마 다 떠났잖아. 그래서 여관방에서 불 꺼놓고 자면 애들 싱숭생숭 하고 이렇잖아요. 엄마 생각도 나고. 근데 누가 방귀를 깼어. 그랬더니 또 애들이 잠도 안 오는데 다 일제히 떠드는 거야. 영대가 깼다 하면서 막 놀리고 비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영대가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가지고 그 방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꺼이꺼이 막 울어. 막 진짜 막 엄마 죽은 엄마 생각도 나겠지. 막 꺼이꺼이 우니까 애들이 갑자기 막 놀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영대가 진짜 목 놓아 우니까 애들이 슬슬슬슬 어떻게 돼요? 겁이 나기 시작하고 엄마 생각도 나고 어두컴컴하게 불은 꺼져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따라온다. 그러면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야. 애들도 3학년인데 뭐 알겠어요. 집 떠나 있지, 엄마 없지. 그러니까 저것도 무섭고 뭐 불 꺼져 있지. 영대가 꺼있고 우리가 다 따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뛰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서로를 알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경주인데, 수학여행 가는 장소가 경주인데 애들이 경주에서 그 기념 배지 같은 거 샀잖아요. 누군가 하나가 용기를 내가지고 맨 앞자리에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영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산 배지를 영대 옷에 꽂아주면서 미안해 영대야 하면서.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차례대로 그죠? 영대한테 기념 배지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버스를 몰던 아저씨가 애들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죠? 그 영대한테 배지 그 옷에 꽂아주도록 버스를 세워준다니까, 길가에. 이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영대가 바로 내 같아. 나 이 책 읽으면 막 통곡을 울잖아요, 지금도. 너무 내 어릴 때 생각나가지고.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서 막 울잖아요? 그럼 우리 애는 막, 저 성질 더러운 아빠가 책 읽다가 우니까 애가 신기해가지고 같이 쳐다보고. 근데 비염 때문에 울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 읽으면요, 내부터 치유가 돼. 그런 책도 진짜 많고. 저는 그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브라질의 성장 소설을 읽으면서 그 꼬마 제제라는 꼬마가 아동학대를 당하잖아요. 걔는 아빠하고 사는데도 그렇대. 아빠가 막 자기 인생이 안 풀리니까 맨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지. 그래 애 패고 막 혁비 풀어가지고 애 패고 이러니까 애가 너무 외롭죠. 다 그래서 외로워서 빗나가는 거라 말썽 부리고, 그러면 또 말썽 부린다고 또 맞고. 그 제자가 너무 외로우니까 친구도 없고 이러니까 그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라임 오렌지 나무하고 대화하잖아. 그게 그 유명한 제목 있잖아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다. 그 라임 오렌지 나무한테 이름도 붙여, 민기뉴라고 이름 붙여주고 대화하고 이랬어요. 그 다음 막판에 자기 동네 어떤 아저씨를 만나죠. 뽀르뚜꾸 아저씨라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래서 너무 그 아저씨한테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제재가 그 뽀르뚜꾸 아저씨한테 가잖아. 아저씨 내 좀 사가주세요. 하면서 우리 집에서 내 좀 사가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책 읽어봐요. 너무 슬프고 막 제재가 매갖고 또 극적으로 뽀르뚜꾸 아저씨를 만나는 그 장면까지. 그죠? 그래서 막 책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많이 울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진심을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야. 공부 시킬 때는 맨날 뚜껑 열리지만. 그래서 신기하게도 인성이 잡혀가죠.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교육시켰지만 주제가 공부와 인성 두 마리 턱을 잡는 거죠. 저는 좋은 책을 읽히다 보니까 아까 말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요소도 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인성도 치유가 돼요. 몬테소리에서 아까 했죠. 세 번째가 뭐라고? 정서적 안정이라고 했어요. 정서 영역이 안정되는 거라, 애가. 아까 사랑과 이런 걸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잖아. 애들은 사랑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 불안하죠. 그래서 틱 같은 거 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책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가. 이런 책 한번 읽어봐요. 언제까지는 너를 사랑해? 이런 그런 책 읽어보면
막 하여튼 너무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 저는 진짜로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학교로 가잖아요. 아침에 교복 입고 학교로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못 다녔거든. 그래서 막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내가 디카도 사진 찍으라고 막 시험을 했다니까. 그럼 이 새끼 이거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초상권 침해다 하면서 막 얼굴 가리고 막 사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는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졸업식 날 교복 찍었다니까.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복을 입고 집 현관문을 나서는 그것만 봐도 자랑스러웠다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마음. 근데 이상하게 공부만 하면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애 잡고 있어. 근데 좋은 언니 책을 통해서 이상하게 위로도 되고 격려도 받고 저도 치유되고 애들도요. 엄마가 막 공부시킬 때 막 잡고 이러면 우리 엄마 계모 아닌가 싶죠. 엄마는 내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떤 책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엄마가 화났잖아 지금. 지가 짜장면 시켜줘 놓고요. 애들 짜장면 먹다 보면 당연히 뭐 묻히고 흘리고 튀고 쏟고 하죠. 근데 화내는 거야. 당연한데도 우리가 화가 나죠? 애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가 기분 좋아가지고 짜장면 시켜줘 놓고는 화를 낸다? 요 허리춤에 팔 올라가는 각도 이거 보여요 이거? 심상치 않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뭐 묻고 이랬으니까 옷 벗고 옷 갈아입고 씻으라 했어. 씻고 옷 갈아입으라 했어. 그래서 애가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또 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비누 거품 짜다가 너무 많이 짰나봐. 그래 이왕 거품 많이 짠 김에 엄마가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는 생각이 났겠지. 지금 화장실에서 막 청소놀이 하고 있어. 개판된 거지 화장실. 엄마가 하도 안 나오니까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적하고 있어. 또 열받았죠? 이번에는 머리 쥐 뜯고 있잖아요. 왜요? 또 막 고함을 지르면서 뭘 캐겠지. 좀 제발 좀 얌전하게 놀라고 막 캐겠죠. 그래서 애가 이번엔 진짜 얌전하게 놀아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상상력은 너무 뛰어나지 막. 그러니까 또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또 막 지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엄마들이 사사건건 쫓아가면서 지랄한다? 5초를 그냥 못 읽죠. 이상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딱 도서관에서 빌려서 딱 읽어봐요. 애들은 이런 책을 자기 손에 잡는 순간 이거 우리 집 구석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엄마가 우리 엄마고 여기서 혼나고 있는 애가 지고 딱 동의시가 된다니까. 이 책이 중요한 게 아까 지식 중심 절대 하지 말아 했잖아요. 자기 이야기 같아야 애가 책에 집중을 해. 몰입하는 거지. 엄마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의 후예 할 때 정말 엄마들이 연습곡 좋아해가지고 시청률이 그때 뭐 50%인가? 그럼 집집마다 다 본다는 이야기거든. 회사 텔레비만 안 켜고 집에 있는 텔레비는 다 태양의 후예 본다는 소리예요. 50%라는 말은. 절반이 본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거. 회사는 다 퇴근하고 텔레비 안 켜잖아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텔레비는 다 그거 본다는 뜻이야. 엄마들이 왜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돼서. 송혜교 지지 바로. 그죠? 그러니까 책도요 똑같아. 우리 애들이 딱 책을 듣는 순간 이거 우리 집 이야기네 이렇게. 이거 동일시라고요. 주인공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감정이입이 되는 경험. 옛날에 태양의 후예 한참 할 때요 진짜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서 카톡을 받았어. 긴 카톡인데 제목이 뭐잖아요. 카톡의 제목이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 있거든. 수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본방하는데요. 그래서 엄마들은 9시부터 예민해질 때 본방을 서서 와요. 그래서 아빠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면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딱 숨어서 나오면 안 된대. 이게 행동교육 1번. 2번은 뭔지 알아요? 본방이 끝났어 이제. 그렇다고 끝났다고 바로 거실로 튀어나오면 절대로 안 돼.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도 송중기 잔영이 엄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겁 없는 아빠들은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그건 능지처참감이라. 그러니까 동시가 됐잖아 송혜교하고. 그래서 송중기하고 오해가 생기잖아요. 뭐
뭐 어디더라 뭐 파병 가고 이러면서 막 오해가 생기면 막 내가 안타깝죠. 그리고 오해가 풀려서 막 둘이 끄라고 뽀뽀하려고 하면 내가 찌릿찌릿하게 뽀뽀하는 것 같고, 동일시 다음에 뭐예요?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아까 그 꼬마로 예를 들면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책의 주인공이 혼날 때 나도 혼나는 것처럼 속상하고, 얘가 이렇게 해서 자꾸 혼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겠죠? 이 작가는 최숙희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애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했어요. 하도 작아지다 보니까 애가 마침내 사라졌어. 눈에 안 보이게 됐어. 우리도 뚜껑 열려가지고 열받을 때 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애 눈에 안 보이죠? 애가 다치기나 말기나 상처를 입기나 말기나 막 안 보인다니까.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제서야 이 엄마가 애가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책 다 가져오지 못했는데 엄마가 막 온 동네 찾으러 다, 애를 찾으러 다. 애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화낼 때는 화내지만 저도 한 번요, 애 대문 밖으로 쫓아낸 적이 있거든. 그러면 애가 아빠가 화나서 대문 밖으로 쫓아내니까 잘못하고 빌려야 되잖아. 안 빌고 대문 밖으로 나가본다니까. 근데 5분이 지나서 내가 불안해가지고 창문 너머로 대문 앞에 제대로 있는가 봤잖아. 애 없어. 갑자기 그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대문 열고 뛰어나가 찾으러 다니고. 이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이 엄마도 얘 지금 막 찾아다녀요. 아까 그 중국집에도 가보고 혹시 그 배달통에 애 들어갔나 싶어 찾으러 가고 근데 다 가요. 아무 차이도 없어. 그래서 막 오늘 통곡하면서 울고 막 이러는데 애는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자다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거든? 그제서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엄마가 지는맘 같다 이 생각이 들지. 혼날 때는 개몬가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엄마는 다시 찾았죠, 애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듯이 끌안고 뺨 비비면서 산이 사랑해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요, 처음에 자기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대죠. 그리고 엄마도 혼날 때 자기도 속상하고 엄마가 다시 끌안고 막 사랑한다 할 때 자기도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이게 카타르시스라고 해요. 자기 정화, 내면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책을 다 듣고 나면 뭘 하나 깨닫게 돼.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까 잔소리를 했지만 혼은 맨날 냈지만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걸 보고 깨달음, 통찰, 인사이트, 영어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니까. 그래서 책이, 좋은 어디 책 읽기가 이렇게 소중하다니까. 애들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러니까. 우리 애도 이 포악한 아빠 밑에서 정말 혼도 많이 나고 했는데, 저는 늘 아이 앞에 가서 빌고요. 책 읽어주면서 울고.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 저는 이제, 저도 일찍 죽을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애를 혼자 두고 내가 먼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빠의 죽음에 관한 책 애한테 많이 읽어줬어요.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었거든. 그럼 우리 애는 멀뚱멀뚱하 해가지고 막, 아빠 그래 슬프나 하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그죠? 애, 공부도 잘했고요. 이 수능 성적표 여러분 봐도 모르겠죠? 엄청 잘한 거라. 대구에서 한 10등에서 15등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200등에서 250등 사이.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대학 들어가서 자기 과 동기들, 여학생 동기 집에 광주에 놀러 갔는데 그 부모님이 우리 애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니는 꼭 인상이 어린 왕자 같다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좋은 어린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빌려 읽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 없어요. 더 좋은 영재교육도 없어. 성격도 좋아지고 공부 능력도 잘하고. 특히 저학년일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한글을 안다고 책을 잘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 스트레스 줘 영어책 읽으라고 주면. 알파벳 다 알지만. 이거하고 비슷해.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종합적인, 그저, 행간의 숨은 뜻도 읽어야 되고요.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그림도 살펴야 되고요. 띄어 읽기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작용이라서
이제 한글 겨우 깨우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책을 줄줄 읽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수록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다. 이거 비결이에요, 비결. 엄마들이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는 학교 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이해를 해. 많이 받아들여. 말귀를 잘 알아듣죠. 근데 엄마들 전부 뭐 동생 돌봐야 되고 뭐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책은 네가 읽어. 어떤 엄마들은 또 동네 언니한테 고식해가지고 전집 사면 또 성우가 읽어준다? CD 틀어주면 이게 진짜 속 천불나. 무슨 애 키우는 거 양기장이 다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 양기장에 가면 닭 키우잖아요. 닭도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닭이 일생 동안 낳을 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대. 그래서 케이지에 닭 가다 놓고요. 밤중에 24시간 불 켜놔. 불 켜놓고 신나는 음악 틀어놔. 그럼 닭은 뭐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알 계속 낳고 빨리 폐괴되면 폐괴. 폐괴되면 통닭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애는 꼭 그렇게 키운다니까. CD 틀어주고 막 성우가 대신 읽어주고 막. 그게 아니고요. 책을 읽어주면서 엄마들의 따뜻함을 전하는 거지. 저는 어릴 때, 요 동네 살 때요. 저는 요 비산 1동도 살았어요. 길 건너에. 비산 1동에 만등이 있죠. 거기도 살고, 비산 2동도 살고, 비산 6동 오수극장 뒤에. 오수극장 알아요? 옛날 오수극장 있었잖아. 오수극장 앞에, 난 지금도 오수극장 앞에 포장마차에서 먹던 그 겨울에 열합 국물 맛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뭐야. 애들 소풍 갈 때 싸는 거 김밥 말고 뭐죠, 그거? 누르띵띵한 데다 밥 넣어가지고 유부 그래 그 우유 같은데 콩국에 그거 띄워가지고 왜 오수극장에서 팔았다니까. 저 비산 6동에서 살았거든. 오수극장 뒷골목에. 그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산동이에요. 엄마가요 밤에 일하러 갔다 와서 오전에 자잖아. 밤에 갔다 오면요 오후에 깨서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요 가끔 엄마가 자기 무릎을 베고 누우래. 누우면 뭐해요? 귓밥 하셨어. 제 평생에 2번인가 3번인가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고도 그때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 엄마 무릎의 따뜻함이 잊혀지질 않아. 엄마의 사랑을 거의 유일하게 느끼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공장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엄청 커. 공장에서는 대화를 하려면 그 기계음 소리 때문에 항상 고함을 질러야 돼요. 하이톤으로. 소통하는 직장 동료들끼리.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늘 고함을 질러. 그래서 기차 화통쌀만 먹은 것 같다는 말이었어. 엄마 목소리. 그러니까 다정다감하고 이런 엄마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항상 아까 했죠. 그 삶은 계란 3개짜리 사주던 엄마하고 그죠? 무릎에 눕히고 깃밥 2번 파주던 엄마가 지금도 기억난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무릎에 그죠? 무릎 빼고 누우라 하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한번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게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애한테는 그게 평생 가는 엄마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 자, 근데 엄마들이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동네들한테 고생해가 전집 사고 있죠. 잘 들어봐요. 이거는 뭐 접거나 찍거나 안 해도 돼요. 이거 오늘 제가 사용하는 PPT는 다음 카페 우리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다음 카페 오시면 그대로 올려져 있어. 뿐만 아니라 이 강의 내용도 다 동영상 촬영해서 다 올라가 있어요. 학교마다 가면 다니면서 한 거.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거기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과서 보면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제일 뒤쪽에 보면요.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사용한 책의 원전 있죠. 원전.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게 목록으로 다 정리되어 있죠. 거기 보면 전집 한 권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교과서 뒤에 책 목록 있죠. 교과서에서 사용한 글의 출처를 밝히는 목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전집 한 권도 없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은 지금 여기 어린이 도서관 있다 했죠. 학교 도서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 책을 어떻게 빌려올 것인지 이제 좀 제가 이제 그 팁을 드리려고. 이게 현실적이죠. 네. 좋은 어린이 책 어떻게 빌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한번 내가지고 유명해진 출판사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좋은 책을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터파크가 전산화된 이후로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가 강아지똥이래. 그러면 강아지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길벗 어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길벗 어린이는 그 강아지똥으로 대박 났죠.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자, 출판사를 따라 도서관에 가서 출판사, 좋은 출판사 있잖아요. 전집도 그런 거 있죠. 메이저 출판사,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리백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을 내는 단행본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이책을 가장 많이 내는 출판사 이 브랜드 파워 1위는 비룡소. 자, 이거 저거 있다니까. PPT로 근데 그대로 올려놨어요. 카페 가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2위는 시공주니어. 3위는 창비. 창비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온 사실은 고학년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죠. 창비 아동문고라고 해가지고 고학년용 책을 한 300몇 권을 계속 냈어. 30년 동안. 근데 요즘은 이제 저학년용 책에도 관심을 가져서 좋은 책 많이 내죠. 도서관에 가서 출판사 보고 무조건 빌린대요. 그러면 거의 성공해. 자, 사계절은 고학년 그림책을 많이 내고 있어요. 아까 말한 강한이똥을 낸 출판사 길버드 등에서 나오는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는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죠. 자, 이런 출판사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운받아서 보세요. 카페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40분이 끝나야 되죠. 10시부터 10시 40분, 11시 40분까지 가는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출판사를 따라가면 된다. 도서관에 가서 출판사 책 뽑아서 빌려오면 돼요. 두 번째는 많이 팔린 책을 빌리면 돼요. 자, 많이 팔린 책을 보통 베스트셀러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 책 시장에서는 베스트셀러를 찾으면 안 돼. 베스트셀러하고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학습 만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이번 달에 많이 팔린 책은 서점 같은 데서요, 제일 눈에 잘 띄는 책은 학습 만화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학습 만화는 원가가 저는 얼마 안 들고, 그래서 서점 쪽에서 마진이 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아, 예를 들면. 좋은 책은 7,0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아. 얼마 안 남죠? 그래서 베스트셀러를 그렇게 검색하면 보통 싸구려 책이 걸려요.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실 때는 스테디셀러,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은 책. 자, 그림책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단다. 2위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거 하나는, 이거는 미국 그림책이고, 이건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아주 유명한 책들이죠. 저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한테 이런 책을 한 권씩 읽어주고, 제가 막 울면서 강의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살 것인지, 이런데 제가 강의에 다 쓰는 책들인데요.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오시면 제 강의들이 다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mp3로도 올라가 있고요. 혹시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 궁금해도 들으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수학 공부 강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영어 공부법도 올라가 있고. 보통 처음 가는 학교는 책 읽기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 가면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근데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불렀던 선생을 또 부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엄마들 싫어한대. 작년에 했던 걸 또 한다고. 자,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와 2위. 이거는 고학년용 동화책 가운데, 외국 동화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검이죠. 삐삐 시리즈. 이건 시공주니에서 나왔죠. 이런 책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학년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교과서에서 실리고 하는 책들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상 받은 책을 따라가는 거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은 상을 받죠. 그 중에서 유명한 저학년들에게는 그림책이 좋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어서 글밥 너무 안 많아도 돼.
엄마는 자꾸 글밥 많고 수준 있는 책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애들 보면 전부 유튜브 보고 있다니까. 게임 어떻게 배우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들이 중계방송하는 걸 보고 배워. 초딩들 저거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작년에 유튜브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애가 영국 청년인데 27살. 이 청년은 마인크래프트 귀재라. 마인크래프트를 하는 장면을 계속 중계해가지고 무려 170억을 벌었어요. 그래서 요즘 애들 꿈 중에 직업 장래희망 중에 유튜브 스트리머나 1인 방송 BJ가 많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시각적인 그죠? 이런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들 책을 읽을 때도 꼭 글밥 많은 책만 아니라도 저학년 같으면 그림책 얼마든지 충분하죠. 그러면 읽어주기도 좋고 글씨가 많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수상자를 따라가는데 그림책으로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하나 있어요. 예, 칼데콧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해마다 영어로 발간된 미국에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좋은 그림책을 하나 골라가지고 칼데콧 메달을 줘요.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나머지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책 보면 딱지가 붙어있죠. 이런 딱지들. 이 칼데콧 상을 받았다는 뜻이죠. 1년에 그러니까 한 서너 권이 발표가 돼요. 이게 칼데콧이 시행된 지는 오래됐는데 칼데콧이라는 사람이 원래 영국 동화 작가인데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래서 칼데콧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건너온 미국인들이 해마다 전미 도서관 협회에서 선정을 해요. 청소년, 고학년 청소년 같으면 뉴베리상이라고 있지만 여기는 뭐 청소년은 없으니까 칼데콧상을 받은 그림책들은 세계적이에요. 전부 다.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책이 한 200권 있어요. 그래서 사셔도 이런 책은 정말 아깝거든요. 사셔도 되고 또는 도서관에서 빌릴 때도 칼데콧을 검색하면 200권이 주룩 듭니다. 그래서 칼데콧을 검색하시면 이런 책들은 전부 의미 있는 책들이죠.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권 한 권을 다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전부 한 권 한 권이 전부 감동적인 책들이에요. 자,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좋은 그림책에게 상을 주죠. 여기 있는 그림책도 엄마들이 다 제목 보면 알만한 유명한 그림책들이에요. 이거 엄마들이 많은 엄마들이 그림책을 유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유아용이 아니에요. 보드북이 유아용이지. 보드북. 책 한 페이지에 뭐 동물 한 마리 그려져 있고 그 차 한 대씩 그려져 있고 이런 거. 이런 책은요, 이 고릴라 같은 책은 많은 유치원에서 애들 유치원 무슨 수업하고 이럴 때 쓰더라. 그런 유치원용 책이 아니에요. 고릴라 같은 건 이제 휴일날 엄마, 아빠가 집구석에서 일 안 하고 엎어져 자기만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건 가사노동, 남녀평등 뭐 이런 걸 주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세 번째 상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북 페스티벌 하거든요. 이 북 페스티벌에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해서 나가치상이라고 수여하죠. 요즘 우리나라 그림책도 여기 가서 상을 많이 받아요. 그림책에는 이 세 가지 상이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뭐 안데르센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리고 각 나라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돼 들어온 책들 중에 독일 도서관협회에서 상을 받은 책, 일본에서 상을 받은 이런 책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책들은 베스트셀러로도 걸리고 또 상 받은 책으로 검색해도 걸리고 하니까 이런 책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출판사마다 상이 다 있어요. 창비 같으면 창비 어린이 책 원고 공부에서 대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문학동네 어린이 책상 이런 것도 있고요. 비령서 어린이 책 이런 것도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점이나 아니면 요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도 좋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검색해서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그 가족 아이디 아빠, 엄마, 애들 둘 이렇게 하면 내 아이디를 만들어요. 도서관에 가서 내 아이디로 책을 빌리면요 일주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어요. 이게 돈 안 들고 아이 잘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작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이제 좀 눈이 뜨이죠. 저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실 아이하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니면서 제가 지금 어린이집 전문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자꾸 다니다 보면 이제 작가에 대해서도 좀 알게 돼요. 그러면요, 그림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설적인 작가는 권정생 쌤이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방정환 선생님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권정생 쌤이에요.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이나 지났어. 이분 안동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 폐병 환자였어. 폐병 후유증으로요. 한 번도 몸무게에 가서 50kg 넘어간 적이 없고 평생을 결혼 못하고 총각으로 살았어. 안동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에 종치면서 살았죠. 지금 안동에 가면 맨 그 동네에, 권영쌤 살던 동네에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그 폐교된 초등학교 하나를 그 권정생 동안하라고 꾸며놨어요. 거기 가면 운동장에 강아지똥하고 엄마 까투리하고 몽실 언니하고 이런 거 조형물도 있다 이거. 저는 우리 연구소 애들 데리고 소풍도 갔어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고 한번 가봐야 애들 데리고 애들 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고정쌤 일대에 대한 영상물도 있고 이래요. 여기서 차로 1시간밖에 안 걸려. 안동에 엄마들 많이 놀러 가잖아. 왜? 그 안동에 하회마을도 가고 뭐 그죠? 가는 길에 이제 저기 들러보시면 참 좋죠. 고정쌤의 책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무시하고 소외된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결같이 일깨우고 있는 아주 좋은 감동적인 어린이책들 많이 냈죠. 저는 그 엄마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매주 강의한다고 했죠. 강아지똥도 했고 엄마 까투리도 했고 오소리제 꽃밭도 했고 이런 걸 한 번씩 읽어주고 제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도 너무 뭉클해져서 늘 울고 이래요. 그 엄마들 다 막 하루는 어떤 엄마가 눈이 오랑우탄처럼 되고 시퍼렇게. 난 남편하고 부부싸움해가 남편한테 맞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요. 광일 듣다 울어가지고. 이거 마스카라가 지워진 거야. 그리고 뭐 시커먼해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좋은 책들이죠. 요즘 이제 핫한, 권정쌤은 이제 전설적인 레전드라면 최근 들어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는 백희나라고 들었어요. 6년 전인가 백희나가 구름빵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구름빵이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단기간 100만 부를 돌파했어요. 초대박 베스트셀러예요. 원래 저거 전집에 섞여 나왔는데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단행본으로 풀린 책이에요. 원래 한솔수북이라는 전집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림책으로서는 드물게 아빠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침 굶고 회사 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죠? 아빠 직장으로 뭐더라? 그걸 빵을 배달한다는 이야기죠. 백희나 선생이 이걸 낸 다음에 크게 후회를 했대. 왜냐하면 너무 단란한 가정을 그렸어. 아빠 회사 생활 잘하고 가족 단란한. 근데 소외된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 책을 읽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백희나 씨는 그 후로 나오는 모든 그림책은 다 그죠? 단란한 가정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다니까. 이 장수상 선생님 아주 유명하죠? 백희나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뭘 배웠는가? 닭종이 공예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림책을 그림을 그려서 배경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죠. 이 할머니를 종이로 만들었어요. 동네 재래식 목욕탕에 냉탕에서 놀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 요구르트 좋아하는 할머니 이야기.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작년 봄에 나온 저는 구름빵보다 더 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은요. 이 집은 알사탕의 주인공은 엄마가 없어. 할머니가 아이를 키운 것 같은데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둘이 살아. 아빠가 퇴근하면 맨날 폭풍 잔소리를 하거든요. 양치했나 씻었나 숙제했나 뭐 책가방 챙겼나 어쨌나 계속 막 책의 한 페이지가 아빠의 잔소리라. 근데 얘가요 어느 날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좀 부족해서 문방구에 구슬을 사갔어. 근데 문방구 할아버지한테 꼬시켜가지고 구슬 대신 알사탕을 샀어. 구슬 모양의 알사탕. 근데 이 알사탕은 먹기만 하면 이상하게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 이 기저귀 알사탕을 딱 먹으면요 아빠의 모든 잔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래 들린다니까. 지금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네. 외톨이처럼 친구도 없이 지내던 애가 마지막 알사탕을 딱 하나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한테 마음에서 이상하게 용기가 나.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말해볼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어떤 혼자 노는 친구한테 같이 놀래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책이 끝나요. 근데 그림책을 다 듣고 나면 뒷표지에 있잖아요. 뭐라고, 어떤 그림이 그려진지 알아요? 이 다른 놀던 두 친구가 한 아파트 앞에 킥보드 세워놓고 없어, 애들이. 예,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같이 놀랐고.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초대박이 될 줄 알았어.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대구 광역시에서 올해 책으로 그림책을 선정했어요. 알쌌다. 이런 책 정도는요, 사실은 소장해야 돼. 제가 지금 소개한 책들은 전부요, 사실은 소장할 책이죠.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라 아마. 이런 책들을 빌려서 읽거나 아니면 요 가까이 있다는 서구 어린이 도서관 가서 이런 책들을 빌려서 아이들 읽어주고요. 우리 마음도 이야기하고 이러면 참 따뜻하고 좋죠. 아까 엄마가 화났다 이야기했죠. 최숙기라는 작가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혁배라는 작가가 쓴, 제가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팀을 짜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반도 핵전쟁 위기설이 많아가지고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는 주제를 가진 그런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아까 지나갔는데 올해 4월달에 어떤 책을 제가 선정했는가 하면 이 책을 선정했어요.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혁배라는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에요. 왜 선정했는가 하면 4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하는 거야. 근데 딱 직감했죠. 제가 명색이 그래도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잖아.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처음으로 한반도에 기적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비무장지대가 뭔지, 왜 생겼는지 이런 걸 말하고 아이들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지켜보자고 이 책을 선정했어요. 비무장지대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텐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서쪽은 우리가 좀 뺏겼고 해주 쪽, 강원도 쪽은 우리가 좀 더 뺏었죠. 그래서 휴전선이 꺼졌어요. 자, 휴전협정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하면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그죠?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을 어떤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비무장지대로 보존하자고 약속했죠.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생긴 거라.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막 적대시 하면서 지뢰도 묻어놓고 막 그 GP 초소도 세우고 이랬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확성기 다 철거하고 있어요. GP도 지금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하고 이러죠. 기적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아침에 오면서 뉴스 보니까 미국 상원 의원 10몇 명이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평화상을 김정일과 문재인이 받냐 아니면 트럼프가 받냐 이거지. 문재인이 어젠가 뭐라 했어요. 나는 평화만 얻으면 된다. 노벨상은 트럼프를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기적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읽어주면 딱 시적절하죠. 외국 그림책 작가들도 이제 고수가 되고 도서관을 자주 다니면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들이 눈에 띄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존 버닝햄이라고 있어요. 영국 작가인데 이분은 놓치기 쉬운 아이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작가죠. 유명한 대표적인 책이 지각대장 존인데 존은 학교를 가면서 항상 지각을 해. 근데 담임선생님은 애 마음을 몰라. 지각하면 맨날 빡빡이 시켜요. 이 책 표지를 딱 넘기면요, 안쪽 속 표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빡빡이 벌 받는 거라. 왜냐하면 선생님은 애 마음을 몰라. 근데 애는 학교를 가다 보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다 늦는 거라. 홍수가 났대. 근데 담임이 들을 때는 아무 생각도 우리 마을에 홍수가 날 만한 강이 없어. 조그만 냇가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애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상상을 하는 거죠. 홍수가 났다. 이런 식으로. 저도 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 저도 초등학교 처음 보낼 때 한 보름을 이제 같이 갔는데 그다음부터 오지 말래. 혼자 오는 습관을 들이라고. 근데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애 뒤를 미행했어. 학교까지 잘 가는 것이면서. 며칠. 미행하니까 있잖아요. 진짜 애가 학교 가다 말고 길거리에 떨어지는 총알 다 줄 거예요. 하얀 총알 있죠. 뭐 이상한 거 딸랑한 거 있으면 다 수집하고, 또 어떤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는 무섭게 짖는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집 앞에 가면 반대쪽 담벼락에 탁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있잖아. 조심스럽게 파닥파닥 건너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우리는 착착착착 해서 5분 만에 학교 가면 될 낀데 얘는 학교 가는데 30분 걸린대요. 그때 내가 이거 찍었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어른들이 다 포착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죠. 알도라는 책은요 옛날에 대학 논술고사에 출제되게 했어요. 그림책. 주인공 얘가 존인데 존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어. 여기 존이고 여기 토끼같이 생기니까 알도예요. 이거 사실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요. 알도의 존의 내면이래 내면.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힘들잖아요. 가면 존 힘내자 하면서 알도가 한마디 하는 거야. 그죠? 나는 할 수 있어 이카고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알도는 항상 존 자신이죠. 존 너희 또 다른 자신. 그리고 잘 때만 되면 알도하고 작별하는 거야. 알도 잘가 하면서 내일 또 만나 하고. 우리 아이들 안에 이런 알도가 있죠. 저는 1학년 초등 1학년짜리 들어가고 작년에 이 알도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읽어주고 혹시 너희들한테는 알도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초등 1학년 여학생이 선생님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뭔데 하니까 엄마가 회사 가고 나면요 저는 투명인간 손을 잡고 학교에 가요. 투명인간이 엄마인 거지 엄마. 1학년은 안 기특해요? 엄마는 회사 일찍 출근하고 지 혼자 학교 가는데 투명인간 손을 잡고 간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엄마 회사로 내가 카톡 날렸어요. 야 누구 애가 이 카드라 하면서. 이 엄마는 유튜브를 보고 제 강의 듣다가 우리 연구소에 온 엄마인데 너무 감동적이죠. 걔가 지금 초등 2학년. 최근에 내가 물어봤잖아 다시. 투명인간 잘 있나 하니까. 요즘 투명인간 집에 있어요.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 자기는 이제 투명인간 없이도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나 성장하는 거죠.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책이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인성도 잡는 거죠. 앤서니 브라운 유명하죠? 가사노동 남녀 평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돼지책 이런 것도 그렇고요. 고릴라도 그렇고. 레오니드도 유명하죠? 이 칼데콧을 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유태인 출신의 작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기도 한데 이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전부 제가 엄마들한테 수업도 하고 해요. 패티샤 폴라코도 진짜 감동적인. 패티샤 폴라코의 대표작이 이건데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에요. 패티샤 폴라코는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 그래서 늘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하고요 이랬어요. 그림은 잘 그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어느 날 패티샤 폴라코에게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 폴 선생님이고 폴카 선생님이구나. 폴카 선생님이 다른 사람도 늘 얘 못한다고 혼내고 이러는데 폴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얘 잘하는 점을 포착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어느 날 폴카 선생님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고 야, 네 그림을 잘 그린 거야. 이거 칭찬했어. 그랬더니 패트리샤가 용기가 나서 계속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 선생님이 패트리샤가 달라지는 걸 보고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그 언어도 방과후 수업 도와주고 이랬어요. 보충 수업 이래가지고 패트리샤가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 근데요 나중에 30년이 흐른 후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패트리샤 폴라코가 폴카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폴카 선생님 할아버지가 됐죠. 근데 폴카 선생님이 패트리샤를 만나고 너무 반갑잖아요. 한 30년 지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폴카 선생님이 물어봐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뭐하고 지내?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패트리샤 폴라코가 얼굴 빨개지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저를 격려해 주셔서 제가 용기가 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된 거죠. 이 실화예요, 실화. 패트리샤 폴라코의 모든 그림책들은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것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리얼리즘 작가죠. 이게 진짜 감동적입니다. 나도 어릴 때 그런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뭐 이런 거 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카페 가시면 요 PPT가 그대로 올려져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인증사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25살 때 2년 전에 어느 여름날 8월달에 했어요. 제가 그날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시험이 와 이래 심노니까. 근데 열이 팍 받아가지고 있잖아.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인문 시험 하는 거야.
로스쿨 인문시험을 왜 심도 익하는 놈 보니까 내가 갔잖아 가지고. 우리 왜 초딩 애들요,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쉽다 하잖아? 걔들 보면 다 70점밖에 안 돼. 애들이 아직 난이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가 보는 게 다 정답인 줄 알아. 근데 고학년 돼가지고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만 아니까리 해도 어려웠다 해. 그리고 막 찾아보고 이러죠. 우리 애가 로스쿨 인문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와 이렇게 심독하니까 내가 열이 확 받쳐가지고, 야, 이 새끼야, 봐라. 아빠가 평소에 책 좀 읽어라, 했지? 하면서. 대학 가지만 까볼 때 알아봤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다음부터 말이 없어. 열받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인증샷 발표 나고 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 성적표를 인증해가 저한테 보냈어요. 로스쿨 인문시험이 문제는 아니죠. 법률가를 양성하는 대학원이죠.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로스쿨이라고 하죠. 자, 이 수험생들이 해마다 2,000명을 뽑거든요. 로스쿨에서. 그래서 7,5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로스쿨 준비를 해요. 우리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아빠가 옛날에 하도 판검사 대학 하니까 지가 미안해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길에 쳐봤대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쳤다 하니까 엄마들은 잘난 척 한다 하더라. 잘난 척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는 외국에 그냥 취직해서 나가있다 했잖아요. 그 로스쿨 안 갔다니까? 안 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쳐봤어. 근데 수험생들 사이에 이 로스쿨 인문시험은 공부해서 안 되는 시험이라는 게 정설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자랐는지를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이 시험의 특징은 교과서가 없어요. 기출 문제집은 있지만 교과서가 따로 없고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이 시험을 쳤잖아? 25살 때. 딱 두 과목 치거든요. 언어 이해라는 과목과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 언어 이해라는 과목을 쳤는데 35문제 중에 우리 애가 34문제 맞췄어. 잘했죠? 근데 문제가 좀 쉬웠나 봐. 100분위가 상위 5%. 이 말은 만점과 한 개 틀린 애가 5%나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 근데 어려울 때 100분위가 상위 1.8%. 잘했죠? 이 두 개를 합하면 우리의 성적이 로스쿨 준비생 나오는데 약 120. 잘했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정원이 120명. 이 점수가 130, 표준 점수 135점인데요. 경북대 로스쿨 가려면 이 점수를 110점 정도로 가요. 연세대 로스쿨 가려면 이 점수를 126점. 작년 로스쿨 평균 점수가 126점. 우리 애는 134점 받았어요. 아깝죠? 근데 이 미친놈이 로스쿨 안 가고 지금 자기는 외국 생활 하겠다고 외국 나갔다. 제가 이 표를 왜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요. 그죠? 제가 이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애도 놀라고. 뭔가 하면 우리 애도 다른 애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이후로는 입시 공부를 해서 SK과에 가야 되니까 입시 공부하느라고 책을 못 읽었어요. 대학 가서는 신입생이니까 재밌게 놀았어. 그 다음에 2학년이 돼서는 어떻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2년을 썼고 왔죠. 24살이 됐어. 복학을 했어. 복학을 해가지고 몇 달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외국에 교환학생 나갔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25이 된 거라. 다시 말하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대학 생활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점이 있다면 4살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저하고 같이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논리책을 많이 읽었다. 요거 다르고 고등학교 이후로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 성적을 딱 받고 알게 된 게 뭔지 알아요? 어린 시절의 좋은 논리책 읽기는 단순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평생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5 청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수학 공부 시켜도요, 고학년 때 수학 공부 시켜봐. 문장지 문제 나오면 애들이 독해 능력이 부족해서 못 풀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영어로만 되어 있지 결국은 독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듣기 빼고. 요즘 문법 문제 수능에 한 문제 나올 동 맞던 전부 독해예요. 읽기죠. 읽기, 독해. 영어 시험, 수능 영어 시험의 독해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의 독해거든. 언어가 영어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만 제 얘기를 잘해줘도 영어에도 도움이 된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위로와 격려, 지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고 이래 좋죠. 우리가 맨정신은 이거 안 되거든. 맨정신으로 우리가 아이들 대하면요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지시, 명령, 확인, 질책, 비난. 저는 정말 열받으면 저주까지 하잖아. 니 같으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을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하게 하죠. 저도요 사실은 이렇게 포화가 아빠가 어느 날부터는 내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떻게 맨날 애 잡고 이랬는데도 좋은 아빠로 소문나가지고 옛날에 토요일 아침 마당에 출연했거든. 1시간 녹화. 원래는 우리 애하고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우리 애가 쪽팔린다고 안 나간대. 그때 사춘기 때. 그래가지고 활성이 저 혼자 나왔어. 1시간 동안 녹화를 했는데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녹화방송 보실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락하대.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아이들이 카메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윙크하듯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듯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애 초등학교 때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내가 이렇게 근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저도 점점 자랐죠. 성숙해져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철이 들어가고. 특히 있잖아요. 아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가운데 2위 했던 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 읽다 보면요. 저절로 그 마음이 들어. 여러분들도 한번 아이들한테 읽어줘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그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학습적으로도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 창의력, 독해력,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좋은 책 읽기보다 초등 시절에 더 좋은 사교육이나 더 좋은 영재교육은 따로 없다.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먼저 그걸 했을 것이다. 그런 방법이 제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아무런 사교육도 없이 그렇게 키웠어요.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용기도 주고 싶고요. 또 쓸데없는 좀 그만하라고 하고 싶고. 혹시 상처받았을지 모르겠는데 학습제 하고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다시는 안 볼 거니까 뭐. 그죠?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다 동영상과 mp3로 올라가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꿈이 그죠? 제가 꿈이 뭐 있는가 하면요 야학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다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잠깐 저 군인들이 하는 야학에 가서 검정고시 공부를 배웠어요. 공장 다니면서. 그때 군인들이 대학 다니다 군대 와가지고 저기 효목동 옛날에 국군 의무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 군인들이 저 같은 푸른 청소년들한테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내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혹시 내가 대학을 가면 나는 야학교사가 될 거야 하고 꿈을 꿨다니까.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갔잖아요. 대학 들어가서는 야학보다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운동권 데모를 했죠. 민주주의가 더 급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야학교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라도 제가 아는 것을 제가 우리 사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검정고시라는 제도, 또 어린이 서점이라는 그죠? 잠수내라는 사이트 이런 영향을 제가 받아서 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마음은 어떤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그죠? 아무것도 몰라서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엄마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4년째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전부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카페도 다 올려놓고 있어요. 혹시라도 아이 키우다 궁금한 게 계시면 언제든지 우리 카페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이 아침 일찍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지하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엄마들 뭐 하도 저를 뚜렷이 쳐다봐가지고 그게 딴짓 안 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또 다음에 인연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사교육비를 확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예, 내년에 보겠습니다. 예. 어떤 학교는요 저를 부르면서 엄마들이 그 학부 부장쌤한테 부탁을 해요. 내년에 저 선생님 꼭 부르되 내년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면 내년 영어 공부 이야기 해주세요. 꼭 한다니까. 저는 교직 관련 경험도 없고요. 교직 전공도 없는데 아이를 직접 키웠잖아요. 4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지금 직접 키워가지고
어쩌면 엄마들한테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렇게 경험을 막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엄마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잘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